붕어빵 하나만 더요. 지금 막 구워서 뜨거우니까 조심해.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저녁 시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가연은 낡은 집게로 붕어빵을 뒤집으며 손목의 통증을 애써 무시했다. 연기가 눈을 따갑게 만들었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다. 노점 앞에는 벌써 3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고 뒤편에서는 학원 가방을 맨 중학생들이 킥킥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철판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어느새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연은 휴대폰을 힐끗 확인했다. 오후 6시 반. 학교 수업이 끝나고 곧장 달려온 지 2시간이 넘었다. 교복 블라우스 위에 걸친 앞치마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운동화 밑창에는 시장 바닥의 습기가 베어들어 발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언니, 팥 말고 슈크림으로 주세요. 네, 잠깐만요. 가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철판에 부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 냄새, 이 소리, 이 온기. 가연에게는 이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모부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 학교 급식실의 표백제 냄새,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맡게 되는 이 기름 냄새. 노점 뒤편의 낡은 가방 안에는 오늘 배운 수학 문제집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숙제는 집에 가서 해야 했다. 밤 10시쯤 노점을 정리하고 나면 반지하 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습장을 펼칠 것이다. 그 시간이면 이모부는 이미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것이고 가연은 졸음을 참으며 내일 학교에 낼 과제를 마무리할 것이다. 아저씨, 여기 붕어빵 5개요. 네, 금방 드릴게요. 가연은 다시 철판 앞으로 몸을 숙였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익숙한 열기였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다. 퇴근길 직장인, 학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모두가 잠깐 멈춰서서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가연도 그들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시장 골목 입구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몇 년째 걸려있는 그 현수막은 이제 빛이 발에 글씨조차 흐릿했다. 가연은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이 시장이 사라지면, 이 노점이 없어지면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손님이 끊긴 틈을 타 가연은 잠깐 허리를 펴고 목을 돌렸다. 어깨가 뻐근하게 아팠다. 시장 저편에서는 생선 장수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옆 노점의 떡볶이 아주머니는 국자로 떡을 저으며 단골 손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철판 위에 붕어빵이 노릇하게 익어갔다. 가연은 집게로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들어 올려 기름을 털어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가연은 문득 이모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요즘 이모부는 기침을 자주 했다.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가연은 알고 있었다. 이모부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반지하 집은 비좁고 습했지만 그곳이 가연이 아는 유일한 집이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것, 그 후로 이모부가 자신을 키워왔다는 것. 그것이 가연이 아는 전부였다. 이모부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가연도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으니까. 누나, 붕어빵 3개요. 네, 기다려주세요. 가연은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갔다. 저녁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렀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장사의 기본이라고 이모부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힘들어도 웃어라. 지쳐도 인사는 밝게 하라. 그 말을 지키며 가연은 오늘도 노점 앞에 서 있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트로트 음악 소리, 생선 굽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가연의 일상을 만들어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가연은 나름의 안정을 찾았다. 내일도 이곳에 서 있을 것이고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가연은 오늘도 철판 앞을 지켰다. 붕어빵을 굽는 손길은 자연스러웠고 손님을 대하는 미소는 진심이었다. 가연은 이 작은 노점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이곳이 있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이모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연은 오늘도 기름 냄새를 맡으며 뜨거운 철판 앞에서 하루를 견뎌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자 시장의 인파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연은 철판의 온도를 낮추고 남은 반죽을 정리하며 숨을 돌렸다. 목이 칼칼했다. 오늘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점 뒤편에 둔 생수병을 집어 들려는 순간 작은 그림자가 노점 앞에 멈춰섰다. 저기요. 가연은 고개를 들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노점 앞에 서 있었다. 캐시미어 코트,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짝이는 구두. 이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아이의 뒤편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붕어빵 사려고요? 가연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노점 너머로 가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다. 장난기 가득한 평범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를 찾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다. 누나가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가연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닮았다고? 가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철판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엄마를 모르는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닮았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아이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가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상황이 이상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아이가 왜 이런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사기? 아니면 무슨 장난? 미안한데 나는 정말 내 엄마를 모르겠어. 사람 잘못 본 거 아닐까? 가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단발머리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눈매, 입꼬리, 미소 짓는 방식. 가연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서 비슷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닮은 구석이 있으니까. 이분이 내 엄마야? 아니요. 우리 엄마 여동생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가연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가연은 사진을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사진을 받지 않았다. 대신 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왜? 그냥요. 알고 싶어서요.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강가연. 아이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차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다. 비서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아이에게 다가오다 가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한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이한이라 불린 아이는 여자를 향해 힘차게 말했다. 혜원 이모, 이 누나 봐요. 사진이랑 똑같지 않아요? 혜원이라 불린 여자는 가연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뜨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가연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저희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혜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이안의 손을 잡아 차 쪽으로 이끌었다. 이안은 뒤를 돌아보며 가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누나, 다음에 또 올게요.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차는 곧 골목을 빠져나갔고 다시 시장의 소음만이 남았다. 가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꿈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노점 위에는 아이가 두고 간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가연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모부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가연은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은 노점을 정리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자리 잡았다. 저 아이는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녁 가연은 노점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다. 학교에서 돌아와 노점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철판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연의 하루였다. 그런데 오후 7시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같은 코트를 입고 같은 비서를 대동하고 가연은 철판에서 손을 떼고 아이를 바라봤다. 이하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안녕하세요. 너 어제 그 아이지? 네. 기억하세요? 가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기억했다. 어제의 일은 너무 이상해서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어제 말한 거 다시 생각해 봤는데 나는 정말 내 가족이랑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아. 사람 잘못 본 거야. 가연은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노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버렸다. 누나, 저 여기서 조금만 있어도 돼요? 응? 왜? 그냥 누나 얼굴 보고 싶어서요. 가연은 황당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뒤편에 서 있던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계속 이쪽에 오시겠다고 해서요. 방해가 되면 바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방해는 아니지만. 가연은 말끝을 흐렸다. 사실 방해였다.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고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고급차와 정장 차림의 비서, 그리고 도련님이라 불리는 아이. 이 모든 것이 이 시장 골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누나는 학생이에요? 이한이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와,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럼 누나가 형들이랑 나이 차이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형들? 네, 저 오빠 둘 있어요. 큰형은 대학생이고 둘째 형은 고등학생이에요. 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아이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는 회사 운영하세요. 되게 바쁘셔서 집에 잘 안 계세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회원 이모나 형들이랑 있어요. 가연은 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붕어빵이 타기 시작했다. 서둘러 집게로 뒤집으며 가연은 이한에게 말했다. 미안한데 나 지금 일 중이야. 너무 말 걸지 말아줄래? 아, 네. 죄송해요. 이한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다. 그저 노점 앞에 앉아 가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연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시선이 느껴졌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뭔가 간절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손님이 끊긴 틈을 타 가연은 이안에게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넸다.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 늦었어. 고마워요, 누나. 이안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받았다.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연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화를 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놓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왜 자꾸 자신을 찾아오는지, 정말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누나, 내일도 와도 돼요? 이한이 물었다.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고 싶으면 와. 근데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괜찮아요. 그냥 누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혜원과 함께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고 나서야 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옆 노점의 떡볶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가연아, 저 애 누구야? 부잣집 애 같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님 같은 거예요. 에이, 손님치고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연은 대화를 끊고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앞치마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이모부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 가연은 철판 위에 붕어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가연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하는 거의 매일 노점에 찾아왔다. 가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다. 이하는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노점 앞에 앉아 가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학교 이야기를 꺼내거나 붕어빵을 사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가연은 여전히 불편했다. 이 아이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까? 가연은 자꾸만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가연은 이모부가 낡은 상자를 꺼내 뒤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모부는 반지하 방 한구석의 낡은 장롱 위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려놓고 있었다. 이모부 뭐 하세요? 응? 아, 가연아. 왔구나. 이모부는 손을 털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옛날 사진 좀 찾고 있었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추억이 그립더라고. 가연은 상자 옆에 앉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 컬러 사진, 폴라로이드 사진. 모두 오래전 시간을 담고 있었다. 가연은 그 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두 명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이모부의 아내, 가연의 이모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모부,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연이 물었다. 이모부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엄마야. 가연의 손이 떨렸다. 엄마. 가연은 엄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남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웃음.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여자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리고 가연은 깨달았다. 이 얼굴, 이 미소, 이 눈빛. 이안이 보여줬던 사진 속 여자와 똑같았다. 이모부, 우리 엄마가. 언니 있었어요? 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모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지. 내 엄마는 쌍둥이였어. 언니가 있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헤어졌다고 들었어.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연은 숨이 막혔다. 쌍둥이. 그렇다면 이안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엄마의 언니였던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안 어머니의 여동생이라면 이모부, 그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내 엄마도 찾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 찾았다고 하더라. 그 후로는 얘기를 안 했어. 힘들어 했거든. 가연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아픔이 숨어 있었는지 가연은 알 수 없었다. 이모부, 제가 혹시 그 가족을 만나봐도 될까요? 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모부는 놀란 표정으로 가연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혹시 그 가족이 너한테 연락이라도 온 거야?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안이 찾아온 것, 사진을 보여준 것, 매일 노점에 오는 것. 이모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연아,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알아요. 그런데 이모부, 저도 궁금해요. 만약 정말 엄마의 언니라면 저는 그 사람들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모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원한다면 만나봐.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니까.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내일 이안이 오면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가연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이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나가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연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문턱을 넘을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이안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혜원과 함께 온 것이다. 가연은 철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이안아. 가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이안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누나. 내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가능할까? 이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혜원을 쳐다봤다.
혜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진지한 얼굴로 가연을 바라봤다. 정말이신가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제 엄마가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걸 어제 알게 됐거든요. 혜원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이 일은 사모님께 오랫동안 큰 상처였으니까요. 무슨 상처요? 사모님의 여동생이 어릴 때 실종됐었어요. 오랫동안 찾으셨지만 결국 못 찾으셨죠. 그 일로 사모님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짐을 안고 계세요. 가연은 숨이 막혔다. 실종. 그렇다면 엄마는 그때 실종됐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너무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후원하시는 자선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때 오시겠어요? 사모님께 자연스럽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한 도련님의 게스트로 초대하겠습니다. 가연은 망설였다. 자선 행사라니. 그런 곳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가연은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알겠어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혜원은 명함을 건넸다. 가연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유라 엔터프라이즈 비서실장 박혜원. 명함은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하는 가연의 손을 잡았다. 누나,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진짜요? 응, 가볼게. 와, 너무 좋아요. 형들한테도 소개해 줄게요. 가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토요일, 이틀 뒤, 그때 가연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가연은 이모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이모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가연의 결정을 존중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가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조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고마워요, 이모부. 가연은 이모부를 껴안았다. 이모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가연은 이 온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가연에게는 이모부가 있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가연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다. 검은색 원피스. 학교 축제 때 입었던 옷이었다. 낡았지만 단정했다. 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연은 엄마를 닮았을까? 이안의 어머니는 가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가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을 나섰다. 약속 시간에 맞춰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가연은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익숙한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갔다. 그리고 차는 가연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촌을 향해 달렸다. 저택은 상상보다 훨씬 컸다. 넓은 정원, 분수, 그리고 고급스러운 건물. 가연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가연은 자신의 검은 원피스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졌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혜원이 가연을 안내했다. 넓은 홀을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가연을 스쳐 지나갔다.
가연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주눅 들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한 도련님께 연락드릴게요. 혜원은 가연을 정원 한쪽 벤치에 앉혔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가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현악 사중주였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정원을 채웠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한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웠다. 그 뒤로 2명의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누나 왔어요. 형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이한은 가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연은 어색하게 2 남자를 바라봤다. 한 명은 대학생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고등학생 같았다. 둘 다 잘생긴 얼굴에 세련된 차림새였다. 형, 이분이 내가 말했던 붕어빵 누나예요. 이한의 소개에 2 남자는 가연을 쳐다봤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호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가연입니다. 저는 정준서예요. 고등학생 형이 말했다. 준서는 태호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지만 역시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한이가 계속 누나 얘기를 해서 궁금했어요. 시장에서 붕어빵을 판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 오셨네요. 준서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 들었다. 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이한이가 초대해줘서요. 우리 동생이 누나한테 많이 의지하나 봐요. 근데 사실 저희도 좀 의아했어요. 왜 우리 막내가 시장 쪽에 자꾸 가는지. 태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가연은 긴장했다. 이 형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어린 동생에게 접근했으니까. 저는 그냥 이한이가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요? 그럼 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태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가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형, 너무 그렇게 물어보지 마. 누나가 당황하잖아. 준서가 태호를 말렸다. 태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가연을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형들,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한이 말하려는 순간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한아, 거기 있었구나.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가연의 숨이 멎었다.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차분한 미소, 그리고 품격 있는 분위기. 이한의 어머니 유라였다. 유라는 아들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가연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다. 걸음이 멈췄다. 눈이 커졌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분이. 이한이 말하려 했지만 유라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가연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가연도 유라를 바라봤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강렬했다.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혜원이 급히 다가와 유라를 부축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 아이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어머니, 이분은 강가연이라고 해요. 제가 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진 속 이모랑 너무 닮았어요. 이안의 말에 태호와 준서의 표정이 변했다. 태호는 가연을 다시 한번 쳐다봤고 준서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혜원, 저 아이를 안으로 모셔.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해야겠어. 유라의 목소리는 가까스로 진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연에게 다가왔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연은 혜원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유라가 아들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태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이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조용한 응접실이었다. 고급스러운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잔잔한 조명. 가연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유라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이 열렸다. 유라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유라는 가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가연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봤다. 눈매, 코, 입술, 이마. 하나하나 확인하듯 바라봤다. 이름이 강가연이라고 했나요? 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이모부와 살고 있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연은 당황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강민아예요. 유라는 흐느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소리는 새어나왔다. 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자는 왜 우는 걸까? 정말로 엄마를 알고 있는 걸까? 미나. 내 동생 이름이 미나였어요. 정민아.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연이 이안에게서 받았던 그 사진이었다. 아니, 조금 다른 사진이었다. 더 어릴 때의 사진.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우리 자매 사진이에요. 미나가 5살 때 실종됐어요.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죠.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몇 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유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가연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쌍둥이처럼. 저희는 쌍둥이였어요.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미나가 사라지고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내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내가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가연은 눈물이 났다. 엄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엄마는 실종됐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연을 낳았다. 하지만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다. 혹시 미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유라가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모부한테 들은 건 엄마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다는 것뿐이에요. 기억을 많이 잃으셨대요. 그래서 가족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떨렸다. 가연은 유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가연을 껴안았다. 가연은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유라의 품은 따뜻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온기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라의 울음소리가 응접실을 채웠다. 가연도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언니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가연은 저택을 나섰다. 유라는 가연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부촌을 벗어나 익숙한 동네로 들어서자 가연은 조금 안도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다.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낡은 반지하 집이 가연의 집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가연은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이모부. 방문을 열자 이모부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옆에는 이웃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가연아, 내 이모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가연은 이모부에게 달려갔다. 이모부,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모부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가연은 눈물이 났다. 이모부는 계속 무리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새벽부터 일하고 늦은 밤까지 노점을 정리하고 몸이 버틸 리 없었다. 119 불렀어. 곧 올 거야. 이웃 아저씨가 말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부의 손을 잡았다. 이모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모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가연은 구급차에 함께 탔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가연은 이모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검사 후 심각한 표정으로 가연에게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부전 증상입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얼마나요? 최소 2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2주. 그 기간 동안 노점은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가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생각할수록 막막했다. 그날 밤 가연은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모부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웠다. 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연은 학교에 결석 연락을 하고 병원에 남았다. 점심때쯤 이모부가 깨어났다. 가연은 죽을 떠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모부, 괜찮으세요? 응, 미안하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모부가 저를 얼마나 키워주셨는데요. 그래도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이모부는 제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연은 이모부의 손을 잡았다. 이모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간호사가 와서 입원비 안내를 했다. 가연은 금액을 듣고 입이 벌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가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저녁 때 가연은 잠시 병원을 나와 시장으로 갔다. 노점은 문을 닫은 채 그대로 있었다. 옆 노점의 떡볶이 아주머니가 가연을 보고 다가왔다. 가연아, 내 이모부 괜찮으시대? 네, 입원하셨어요. 걱정했어. 그리고 말이야, 오늘 시장 상인회에서
공지가 왔더라. 다음 달부터 노점 정리한대. 재개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가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노점 정리요? 그래. 보상금은 좀 주긴 하는데 많지는 않을 거야. 그동안 우리 다 어디 가서 장사해야 할지 모르겠네. 가연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모부는 입원했고 노점은 사라질 예정이고 돈은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가연은 병실로 돌아와 이모부 옆에 앉았다. 이모부는 잠들어 있었다. 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문득 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라는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도움을 청해도 될까? 가연은 혼란스러웠다. 겨우 만난 이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혜원이 준 명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버텨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가연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비 독촉 문자가 왔다. 선입금을 내지 않으면 퇴원 조치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연은 절망했다. 점심때 가연은 학교 친구에게 연락해 노트 필기를 부탁하고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모부 간병까지 해야 하니 시간도 부족했다. 저녁 무렵 가연은 병실 복도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고개를 들자 이안이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는 혜원이 꽃다발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이안아, 어떻게 여기를? 혜원 이모가 알아봤어요. 누나 이모부님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가연은 눈물이 났다. 이안의 순수한 걱정이 가슴을 찔렀다. 응, 괜찮아. 거짓말. 누나 울었잖아요. 이안은 가연을 껴안았다. 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안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벅찼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가연 씨, 사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연은 고개를 들었다. 혜원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모님은 진심으로 가연 씨를 돕고 싶어 하세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가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며칠 후 가연은 유라의 사무실로 초대받았다. 이모부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고 병원비는 유라가 먼저 처리해줬다. 가연은 빚을 진 기분이었지만 유라는 가족끼리 무슨 빚이냐며 손사래를 쳤다. 유라의 사무실은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연은 이 풍경이 낯설면서도 압도적이라고 느꼈다. 앉아요, 가연 씨. 유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연은 소파에 앉았다. 유라는 맞은편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슬픔이 숨어 있었다. 오늘은 미나, 내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들을 준비가 됐나요?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쌍둥이였어요. 정유라, 정민아. 부모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연은 조용히 들었다. 내가 7살 때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이 힘들어졌죠.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유원지에 데려가 주셨어요.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죠. 유라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날 미나와 나는 회전목마를 탔어요. 너무 신이 났죠.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가 미나를 벤치에 앉혀두고 나랑 화장실에 갔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유라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아왔을 때 미나가 없었어요. 벤치는 비어 있었고 미나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을 부르고 유원지 전체를 뒤졌지만 미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가 그렇게 사라졌던 것이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몸값 요구도 없었고 아무런 단서도 없었죠. 부모님은 몇 년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결국 미나를 찾지 못했어요. 유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죄책감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몇 년 뒤 돌아가셨죠. 나만 남았어요. 혼자. 가연은 유라의 손을 잡았다. 유라는 가연의 손을 꽉 쥐었다. 나는 평생 미나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을 고용하고 실종자 단체에도 가입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미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시장 근처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가연이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혹시라도 미나가 돌아올까봐. 어린 시절 우리가 살던 동네 근처였거든요. 바보 같지만 나는 미나가 언젠가 기억을 되찾고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났네요. 그래요. 내가 나타났어요. 미나의 딸로. 유라는 가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모부 말로는 엄마가 기억을 많이 잃으셨대요. 누군가에게 구조됐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고 저를 낳으셨죠. 그랬구나. 하지만 엄마는 항상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대요. 이모부 말로는 엄마가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울었대요. 아마 이모님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유라는 흐느꼈다. 가연도 눈물을 흘렸다. 두 자매는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가연 씨,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나는 미나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미나의 딸인 당신만큼은 지켜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미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가연은 유라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오래된 슬픔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었다. 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혜원이 조용히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어린 시절, 가연의 학교 생활, 이모부와의 삶, 모든 것을 나눴다. 가연 씨, 부탁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법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나는 당신이 조카이고 당신에게는 이제 사촌 형제들도 있어요. 이한이, 준서, 태호. 그 아이들도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유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이모. 유라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사진 속 엄마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가연은 엄마가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비밀이 풀렸고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연결되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가연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가족 만남이었다. 태호, 준서, 이한 모두가 모였다. 식탁에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모두 앉아요. 유라가 말했다. 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태호는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준서는 친근하게 미소 지었다. 이하는 가연 옆에 앉으며 신이 나 있었다. 오늘부터 가연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유라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처음에는 동생한테 접근하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태호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좀 더 편하게 말했다. 누나, 학교는 어디 다녀요? 혹시 우리 학교랑 가까우면 같이 등교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좀 멀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모부랑 사는 집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자주 놀러 와요. 우리 집에 게임도 많고 영화관도 있어요. 준서의 밝은 성격에 가연은 조금 긴장이 풀렸다. 이하는 가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누나,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붕어빵 먹으러 가도 돼요? 붕어빵 노점은 지금 못 열어. 이모부가 아프셔서. 그럼 나중에 다시 열 거예요? 가연은 잠시 망설였다. 노점이 곧 사라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유라가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연 씨, 노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실 다음 달부터 시장이 재개발되면서 노점을 정리해야 해요. 보상금은 조금 나오지만 다시 장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가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학교는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모부가 건강해지실 때까지 돌봐드리고 싶고요. 그 후에는요? 가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 후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장학금은 알아봤어요? 태호가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못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학금 정보도 찾아보고 원서 쓰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태호의 제안에 가연은 감사했다. 이 가족은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이어졌다. 가연은 이 순간이 꿈 같다고 느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연은 여전히 자립해야 했다. 식사 후 유라는 가연을 서재로 데려갔다.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유라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이것 봐요. 미나와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쌍둥이 자매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는 얼굴, 손잡은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은 미나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에요. 집 앞 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 미나는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가연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도 저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가연 씨,
이 앨범 가져갈래요? 미나의 추억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모님의 소중한 물건인데. 괜찮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미나의 딸이니까. 가연은 앨범을 소중히 받았다. 이 앨범은 엄마의 과거이자 가연의 뿌리였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모든 걸 다 해주셔서. 아니에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나타나줘서. 미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이제 가연은 정말로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마주하기 두려웠던 진실은 오히려 가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연은 앨범을 들여다봤다. 엄마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연은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다. 엄마, 저 이모를 찾았어요. 엄마가 그리워했던 언니를 만났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원에 도착해 이모부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이모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연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내가 가족을 찾아서 내 엄마도 기뻐할 거야. 이모부, 저는 여전히 이모부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지. 고맙다, 가연아. 그날 밤 가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앨범을 넘겼다.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연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대학에 가고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엄마가 살지 못한 삶을 가연은 살아갈 것이다. 2달이 지났다. 이모부는 퇴원했고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었다. 유라는 이모부에게 가벼운 관리직 일자리를 제안했고 이모부는 유라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노점은 결국 정리됐다. 가연은 마지막 날 철판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다. 기름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안이 처음 찾아왔던 그 저녁.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 누나 슬퍼요? 이안이 옆에 서서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니까. 누나는 이제 뭐 할 거예요? 공부하고 대학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거야. 태호의 도움으로 가연은 여러 장학금에 지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 합격 통보를 받았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가연은 기뻐서 울었다. 유라는 가연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가연 씨,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 관련 일인데 관심 있어요? 방송이요? 네.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대본 작성이나 간단한 DJ 보조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죠. 가연은 눈이 커졌다. 방송. 가연은 어릴 적부터 라디오를 좋아했다. 밤늦게 노점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항상 라디오를 들었다. DJ의 따뜻한 목소리는 가연에게 위로였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한번 해봐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가연은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대본을 쓰고 음악을 고르고 가끔 DJ를 대신해 멘트를 하기도 했다. 듣는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가연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가연은 생방송 DJ를 맡게 되었다. 긴장했지만 마이크 앞에 앉아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DJ를 맡게 된 강가연입니다. 떨리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연의 목소리는 라디오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반지하 집에서 라디오를 듣던 이모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유라의 저택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하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형들, 누나 목소리 들려요. 가연은 첫 사연을 읽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지만 라디오를 들으면 힘이 나요. DJ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저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어요.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며 학교를 다녔고 가끔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이 꿈꾸던 미래에 서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가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가연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밖에는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요, 가연 씨. 당신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고마워요, 이모. 이 모든 게 이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이모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그리고 제 꿈도 찾았어요.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가 남겨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봄이 왔다. 시장터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가연은 가끔 그곳을 지나치며 과거를 떠올렸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은 가연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가연은 대학에 입학했고 방송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가연은 유라의 집에 초대받았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다. 이모부도 함께였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누나,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축제인데 와줄 수 있어요? 이한이 물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갈게. 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누나 라디오 DJ래요. 모두가 웃었다. 가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다. 저녁 식사 후 가연은 정원으로 나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다. 유라가 옆에 섰다. 행복해 보여요, 가연 씨.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미나도 기뻐할 거예요. 딸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알면. 가연은 유라의 손을 잡았다. 이모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으로. 물론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엄마일지도 몰랐다. 가연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가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유라는 가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다. 기름 냄새 나던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별빛 아래 새로운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연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돌아갔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하는 준서와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태호는 이모부에게 회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유라는 차를 따르며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다. 가연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삶의 균열은 가연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 낯선 진실의 조각들은 가연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결국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가연은 귀환했다. 자신의 뿌리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가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하지만 가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밤은 깊어갔지만 가연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